guilty, guilty, not guilty. 오늘 감상의 영화는 바로 1957년 작품의 12인의 성난 사람들입니다. On the point of that knife, a man's life is at stake. I'm just saying it's possible. And I say it's not possible. Ever since you walked into this room, you've been acting like a self-appointed public avenger. Shut up. You're a sadist. 12 men. 안녕하십니까. 저희 4색가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탐상에 할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 이 작품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아니요. 네. 내 이런 족같은. 아니 근데 1957년 영화예요.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이거 나 태어나기도 전인데 얼마 전이긴 하지만 이 영화가 그 7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그 황금 곰상을 수상한 영화래요. 이게 아주 그 명작이고 그 비속어 쓸 뻔했어요. 개스 명작이다 이럴 뻔했는데 이게 뭐 아직까지 법정 영화 중에는 손꼽히는 영화라고. 그렇죠. 이 그 한 장소에서 12인의 배심원단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사건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배심원의 그 파워가 센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뭐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뭔가 뭐 유죄나 무죄나 이런 게 결정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 배심원에 관한 얘기인 거죠. 네, 12명의 배심원에 대한 이야기. 배심원이 한 사건을 가지고 이제 배심원들이 이제 토론하는 네. 판결을 내기. 그래서 와 이거 우리 얼굴 마스크 가려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진짜 넌 뒤졌다. 한번 줄거리 영화 한번 보면서 네,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요? 들어가시죠. 일단 법정을 비추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고 이 판사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정황들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 뭐 증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제 배심원들의 판결에 따라서 만장일치가 나오면은 사형. 목격자들의 진술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그냥 너무 명백하게 이 소년이 아버지를 죽인 사건 딱 요건 거죠. 칼로 찔러서 죽였죠. 네. 배심원단들도 그래서 처음에 이 회의를 하는 방 안에 모여서 사실 사건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해요. 네. 딴 얘기를 하죠. 뭐 나 이따가 몇 시에 야구 보러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굉장히 사건과 관련 없는 일상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이 사건은 너무 쉽게 뭔가 정해져 있는 크게 뭐 논의할 것도 없고 그냥 너무 명백한 사건이라는 어떤 분위기를 계속 깔고 어떻게 보면은 사형을 결정하는 자리인데 그거와는 맞지 않은 되게 가벼운 분위기로 농담을 막 한다든지 이 배심원단들끼리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고요.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결정을 할지 이런 걸 논의하다가 투표를 하자 라고 이제 투표를 했는데 이 배심원단이 총 12명이잖아요. 근데 11명이 유죄를 들었고 1명이 딱 무죄를 들죠. 그래서 이 무죄를 든 사람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도 사실 이 사람 무죄입니다 이게 아니고 굉장히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한순간에 다 유죄 끝 갑시다 이렇게 하기에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서 대화를 일단 좀 해보자. 나도 증거나 증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유죄인 것 같다고 생각은 들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한 1시간 정도만 딱 얘기를 해보고 결정을 해보자.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아니 저 녀석이 얼마나 위험한 놈인지 사건 들어서 알잖아요. 이게 뭐 여지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 좀 재밌던 게 처음에 유죄냐 무죄냐라고 이제 그 질문을 하잖아요. 유죄에 손을 들 때 확신에 차서 드는 사람이 있고 그룹이 있고 약간 눈치를 보면서 좀 천천히 드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과연 저 사람들이 확신에 차서 어떠한 저 유죄를 주장하는 걸까? 이 의심이 좀 처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무죄를 주장했던 배심원이 되게 원초적인 접근부터 해요. 한번 그 소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일단 이 소녀는 어렸을 때 9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상황에 아버지가 뭐 위조범인가로 또 이제 깜빵에 갔다 와서 고아원에 또 어느 정도 들어가서 살고 그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에 대한 어떤 배경에 대한 것부터 접근을 합니다. 빈민가 출신이죠. 네. 아버지한테 매일 맞고 자랐다. 네. 18년 동안. 여기 이제 나오는 특정 배심원들이 굉장히 이제 강경파들이 있어요. 아이, 그거는 뭐, 됐고, 난 모르겠고, 그런 이제 빈민가 출신의 그런 애들은 원래 거칠고 반항적이고 얘네 답이 없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 사람들이 있죠. 네. 주인공 옆에 앉은 10번 배심원이었는데 네. 그분이 아주 그냥 저런 빈민가 출신 애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 막 이러면서 여기서 나왔던 증거들이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증인. 노인이들은 소리. 예. 그러니까 목격자가 크게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아랫집에 살았던 노인이고 한 명은 건너편 집에 살았던 어떤 여자예요. 40대 여자인데 아랫집 노인 같은 경우는 위에서 죽여버릴 거야 라는 큰 소리가 들린 후에 쿵 하는 소리가 났다. 1초 있다가 났고 그 다음에 한 15초 정도 후에 자기가 문 밖으로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애가 도망가고 계단을 있었다. 타고 도망가고 있었다. 그리고 건너편 집에 있던 반대편에 살던 여자는 잠이 안 와가지고 문득 이렇게 창밖을 봤는데 이 꼬마이가 아빠를 찌르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증인 두 명이랑 증거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살해했던 잭나이프가 이렇게 촥 펼쳐지는 칼인데 요게 이제 아버지 가슴에 꽂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칼을 아들이 샀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 전날에 막 자기 칼 이거 자랑하면서 보여주고 친구들한테. 근데 그 무늬가 좀 특이해가지고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서 증언을 해줬어요. 이 칼 얘 거 맞다.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한 신문을 했을 때 그 시간에 뭐 했냐. 범행 시각이 밤 12시 10분경에 일어났는데 소년의 말로는 나는 아빠한테 맞고 이제 도망치듯이 밖으로 나와서 영화를 보고 그리고 서성이다가 집에 들어간 시간이 새벽 3시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죽어있는 걸 봤다. 그래서 그때 봤던 영화가 제목이 뭐냐? 근데 몰라요. 대답을 못하고. 그럼 나왔던 배우가 누구냐? 몰라요. 영화에 대한 내용을 얘가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그 알리바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이런 명백한 증인들과 어떤 자기에 대한 변론을 제대로 못했던 알리바이가 명확하지 않았던 아들의 이런 상황과 이게 합쳐져서 모든 사람들이 명백하게 얘가 범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거기다가 이제 빈민가 출신의 험하게 자란 아이이기 때문에 배경까지도 함께.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상황들을 봤을 때 이 다른 배심원들도 여기 뭐 토닥게 뭐 있냐. 그리고 이 증인들에 대한 증언을 굉장히 강력하게 생각을 해요. 증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하러 얘 거짓말을 뭐하러 하냐. 선서도 하지 않았냐? 네, 선서도 했고 그거 거짓말해서 그 사람이 결국에 얻는 게 뭐냐. 유죄가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강경파 배심원 중에 한 명이 애들을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들이 있다. 근데 애가 어느 날 어렸을 때 맞고 온 걸 봐가지고 내 속이 뒤집혀서 사내가 되는 법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으로 뭔가 교육을 했겠죠. 내가 이 사내놈을 만들어놨는데 얘가 이제 나이 먹더니 턱을 갈기고 집을 나가서 그 뒤로는 연락 두적이다. 아들과 이제 인연이 끊어진 그 상황을 잠깐 보여주죠. 증오가 좀 차있고 네. 예. 무죄를 주장했던 그 배심원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하나씩 까죠. 일단 변호인에 대한 의문점을 얘기를 해요.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그 소년을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이게 변호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하나를 제시를 해요. 그리고 증인이 증언을 한 거를 그 증언이 실수일 확률이 0은 아니지 않냐. 그러면 한번 반대 입장도 생각해 볼 법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막 치우쳐진 게 아니고 그냥 생각할 거리를 하나씩 툭툭 던져주면서 흐름이 이어져 가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증거 중에 칼에 대한 거. 얘 칼 맞다고 친구들도 증언했고 너 산 칼 그럼 어딨냐 라고 소년한테 물었을 때 잃어버렸다고 그랬는데 그게 말이 되냐. 자기가 우연히 잃어버린 칼을 누군가 집어들고 그 애의 아버지를 밤에 누군가 살해할 확률이 얼마나 되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칼이 그렇게 희소성이 큰 거냐. 그랬더니 이거 굉장히 희소성이 큰 거다라고 말했는데 주머니에서 그 칼 꺼내죠. 또 비슷하게 생긴 칼을 툭 꺼내서 이건 뭐냐 그러면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예.
그래서 그게 봤더니 그 소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전당포에서 구매했다고 하면서 이게 아주 흔한 거다라고 하는 것들. 그렇게 네. 뭐 이제 흔한 거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뭐 어렵지 무조건 이거는 희소성이 엄청 높아서 뭐 세계에 한 몇 자루밖에 없고 그 정도는 아니다. 너네가 믿고 있던 그 강력한 증거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한 건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투표를 해보자. 나 빼고 너네끼리 투표해가지고 무죄가 한 명도 안 나오면은 그냥 나도 뭐 인정하고 넘어가겠다. 나도 그냥 네. 유죄로 하고 네, 익명으로 대신에 익명으로 한번 투표를 해보자. 갖고 투표를 하는데 무죄가 한 명이 나와요. 그래서 10대 2가 되는 거죠. 맨 처음에는 11대 1이었다가 무죄가 한 명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더 이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때 아마 3번 아저씨인가 막 엄한 사람 붙잡아서 네가 무죄했지 막 이러면서 막 한타까리 하잖아요. 근데 결국 아니었고 네. 서로 이제 감정이 좀 상하고 슬슬 이 배심원들 간의 대립구도 뭔가 감정 싸움 이런 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무죄 한 표는 8번 옆에 계셨던 노인 배심원분이 던진 게 이제 밝혀지고 뭔가 강경파들은 계속 아이 뭐냐고 이러다가 진짜 날 새겠다 이러면 나 빨리 야구 보러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불만이 막 나오고 얘기를 계속 하는 와중에 노인이 거짓말을 했을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가. 노인이 보니까 법정에서 보니까 다리도 좀 절고 하던데 이 노인이 뭐 위에서 소리를 듣고 소년이 뛰쳐나가고 하는 시간이 한 15초 정도 걸렸다고 증언을 했는데 이 할머니의 걸음으로 그 거리를 15초 만에 갈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리고 비슷한 걸음거리로 체크를 해봤더니 40초가 넘게 나와요. 이거 거짓말 했을 가능성이 조금 커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증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확률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미국의 뉴욕 이렇게 보면 스파이더맨 이런 영화도 보면은 건물들 사이에 고가다리처럼 돼 있어서 전철이 막 지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그 전철길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인 거예요. 전철이 지나갈 때의 소음이 굉장히 큰데 전철이 지나갈 타이밍에 살인이 벌어진 거죠. 네, 전철이 지나가는 타이밍에 살인이 벌어진 건데 그 할머니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던 소리를 어떻게 듣냐. 나는 전철 지나다니 집 앞에서 살아봤는데 그거 절대 못 듣는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이 안경 문지르는 아저씨한테 배신원 할아버지가 당신인데 이거 왜 자꾸 문지르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안경을 쓰고 있어갖고 이게 눌려서 제가 버릇입니다. 그랬더니 그 두 번째 목격했던 건너편에 살고 있던 여자가 오늘 법정에서 증언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콧잔등에 안경 자국이 있던데 그럼 그 사람은 안경을 끼는 사람인데 증언하는 걸 보면은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이다가 그 장면을 봤다. 그럼 안경을 끼고 자는 사람은 없는데 안경을 안 낀 상태에서 건너편 건물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을 하고 그리고 아까 소년이 영화를 봤는데 영화 제목도 기억을 못하고 뭐 나오는 내용이나 배우들도 기억을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무죄 주장했던 그 이제 배심원 그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소년은 그 당시에 아빠한테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을 당하고 맞고 나가서 봤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 영화를 봤을 텐데 어떻게 기억을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딴 사람들이 이제 다 기억할 수 있다. 네.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면은 당신 어제 뭐 했냐? 그저께 뭐 했냐? 근데 한 이틀 전까지는 기억을 하다가 3일 전에 뭐 했냐? 그랬더니 잠깐 이제 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와이프랑 영화 보러 갔다. 와이프랑 영화 뭐 봤냐? 그랬더니 그게 제목이 무슨 뭐였는데 하면서 점점 이제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그걸 보고 당신은 근데 그때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도 아니지 않았냐? 그 장면도 나오잖아요. 왜 칼이 위에서 아래로 찍히는 칼자국이나 상처가 나 있는데 네. 맞아. 근데 이제 그 빈민가 출신의 사람이 이제 보통 잭나이프를 사용하는 경우는 뒤집어 잡고 이렇게 하고 누르려면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통 해서 일반적으로 맞아. 이렇게 찔러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이제 증거들의 의문점, 그러니까 너무 명확했다고 생각했던 증거와 어떤 증언들을 다시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게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면서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이동을 하죠. 유죄 11, 무죄 1에서 뭐 10대 2, 9대 3 이러다가 나중에는 뭐 8대 4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요. 처음에는 전혀 동요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도 점점 이제 무죄 쪽으로 넘어와서 결국에는 이제 역으로 11대 1의 상황이 돼요. 그 사람들도 의심을 갖게 되고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넘어오지만 마지막 남은 한 명은 계속 이제 강경하게 아이 됐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막 승질을 내면서 그게 처음에 말씀하셨던 3번 배심원이었죠. 네, 그 그 아까 아들, 아들과 네, 사이가 아들 사실. 틀어졌던 네. 그 이제 배심원이었는데 증명 한 게 있고 증거들이 명백한데 이거 저놈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이거 너네들은 다 현혹된 거고 선동에 넘어간 거고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권리를 찾을 거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없다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승질을 내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무표정으로 그냥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좀 의심이 들지만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특권 의식과 권위 의식이 있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바꾸면 굴복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강경하게 나오다가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들 생각을 하면서 무죄로 바꾸죠. 그 마지막에 울면서 넘어오는 거는 오늘의 이 상황,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옳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의심을 본인이 하면서 아, 내 아들과의 관계도 아들을 너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였구나.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과오를 깨달으면서 참회의 눈물이 흐른 거죠. 결국에는 무죄로 넘어오면서 모든 인원들이 무죄라는 투표를 하게 되고 처음에 무죄를 주장했던 그 8번 배심원이 법정에서 나오면서 그 할아버지 배심원 있어요. 9번 배심원이었죠. 네, 9번 배심원이랑 통성명을 하면서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 장면을 끝으로 이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노인분이 맨 처음에 표를 바꿔준 그런 노인분이었죠. 맨 처음에 11대 1에서 네. 10대 2로 넘어와준 네. 아주 소중한 아군이요. 네, 소중한 한 표. 이렇게 영화가 마무리가 되고 여러분은 이 영화 혹시 보셨다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소년이 유죄라고 생각하셨나요? 무죄라고 생각하셨나요? 결론적으로 이 소년은 무죄였습니다. 오늘의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이었습니다. 12명의 배심원이 나오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양심에 따르는 사람도 나오고 의견에 편승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각 배심원들의 용기 순위를 주관적으로 정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용기는 8번 아니에요, 그냥?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먼저 그 무죄를 주장했고 본인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를 얘기할 수 있는 그 용기, 그게 저는 8번이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등은 8번. 다른 분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3번이 가장 용감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용기랑 옳고 그름의 문제는 또 다르잖아요. 8번은 어떻게 용기가 있는 거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를 외쳤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명백하게 노를 외친 건 아니에요. 나도 예스인 것 같긴 한데 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유체이탈 화법이라 그러나요? 쏙 빠져가지고 아니, 나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아? 이 3번 같은 경우는 야 됐고 지금 다들 뭐 하는 거야? 저놈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니네가 뭐라 그래도 난 내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강경하게 주장하는 거. 내 편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도 의견을 계속 지키는 게 용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랑 용기랑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근데 이제 용기가 어쨌든 뭐 그거잖아요. 어쨌든 내 과오를 인정하고 내가 주장했던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쪽에 있던 주장하던 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니까 가장 강하게, 왜냐면 그 주장을 유죄를 주장했었던 사람이니까 아니면은 유죄로 돌리기에 가장 강한 척 했다가 마지막에 뿌앵 하면서 우는 용기. 그건 용기지. 약간 이 캐릭터들이 다 다른데 전 약간 지금 이 질문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용기의 어떤 순서를 12명으로 다 누가 가장 먼저인 거냐 이거를 따지는 거가 좀 되게 어려운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용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12인의 배심원이 그냥 보통 다수의 사람들 캐릭터를 한 명씩 대변하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일반적인 어떤 기준들로 용기 순위를 매기면은 너무 뻔해지니까 8번이 제일 용감하고 그 다음 그 할아버지가 용감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바꾼 순서대로. 과연 저 자리에 있었으면은
여러분들은 몇 번 배심원과 비슷할 것 같으세요? 저는 4번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그냥 저만의 좀 논리로 판단을 하다가 이게 만약에 좀 깨지면은 저도 뭐 갈아탈 좀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것 같아요. 화이트님은요? 제 의견을 말하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열정적으로 말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 3번 아저씨가 본인의 생각을 말할 때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좀 너무 이제 과격하긴 하지만 어쨌든 열정적인 모습이 있고, 만약에 내가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논리적으로 상대편이 근데 이거 아니지 않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저도 이제 바로 인정을 한. 그래서 약간 3번, 4번을 섞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약간 1번의 그런 것도 좀. 배심원장은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면 하다가 삐져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1번이 보면 중간에 그 극 중에서 굉장히 강한 의견을 내거나 다시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약간 상황을 계속 중재하고 정리하는 이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삐져가지고 네가 해 그러면 이러면서 뿌잉 하고 저기 가잖아요. 평소에 많이 삐지시나? 나는 그 앞에를 얘기한 건데 그럴 거면 너희들이 해! 지금도 삐지신가요? 네, 또 삐지셨. 아니면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그러니까 4번은 나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다 본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원래 그 논리가 깨졌을 때 그 논리가 깨지면 인정하는 게 다시 쉽지는 않잖아요. 만장일치 제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으로 선호하시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일상적으로는 사실 다수결이 제일 많이 쓰이지 않을까요? 저도 다수결을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뭐 여행 어디로 갈래? 뭐 점심 뭐 먹을래? 요 정도에서는 다수결로 빠르게 결론이 나는, 그러니까 결론이 좀 빠르게 나야 되는 사안이냐, 아니면은 정확한 진짜 결론이 나야 되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이것만큼 만장일치로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있을까요? 점심 뭐 먹을지? 생각해보니까 아, 하루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거는 오히려 다수결이 맞지 않을까. 이게 저희 이렇게 세 명도 밥 먹으러 갈 때 만장일치로 하면은 절대 하나로 안 합치될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사실 저희 네. 지금까지 만장일치로 간 거예요. 아니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무조건 다 마음에 들어서 만장일치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만장일치도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아 이런 것도 이걸- 포함한다. 그쵸. 그냥 네. 니들 맘대로 하세요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수결은 떡볶이 먹읍시다. 근데 두 명은 오케이, 한 명 노 했는데 두 명 이겼으니까 떡볶이 먹으러 가는 거고. 우리 대충 그렇게 많이 갔잖아요. 아니죠. 떡볶이 어때요? 근데 상관없어요? 나는 상관없어요는 예스인 거고. 근데 저는 오늘 떡볶이는 안 땡겨요. 그럼 메뉴를 바꾸잖아요. 세 명이 다 예스를 할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 오늘 뭐 어디 갈까요? 그럼 그거는 좀 제가 어제 먹어가지고 그러면은 네, 다음 질문이다. 결론을 정해놓고 편견적으로 바라보았던 뭐 그런 일들이 생각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편견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부정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그거는 안 좋은 거고, 그 편견을 갖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고 너무 갇혀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그게 또 맞는 경우도 많고. 근데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면은, 저도 질문을 이 8번 배심원처럼 질문을 한번 던지자면, 대부분 편견이라는 게 일방적인 경험이나 그냥 뇌피셜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 어떻게 보면은 편견이라는 것도 하나의 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떡볶이는 매운 음식이다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편견일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매움을 느끼고 매운 음식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떡볶이는 매운 음식이 되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봤을 땐 이게 편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난 안 매운데? 나는 이거 그냥 되게 오히려 달콤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면 떡볶이가 맵다는 건 편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안이냐, 그리고 뇌피셜로 만들어낸 거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데이터로 만들어진 편견이냐, 이거에 따라서 편견이냐, 아니면은 데이터에 입각한 통계냐, 이게 좀 나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많죠.
네. 많은데- 아니 근데 사람이 편견 덩어리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네, 사실 모든 게 편견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 인생 살아온 거에 대한 데이터로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편견은 데이터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으로 세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다 그리고 네, 또 편견이 본인의 없을 수 경험이나 없죠. 이런 거에 의해서 또 네, 학습된 데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치킨이 맛있다 그러고 막 전 세계가 경악하고 놀람을 금치 못하는 K 치킨을 막 먹으러 미국에서 한국도 오고 한다지만 태어나서 먹어본 치킨이 신호등 치킨밖에 없다면 그 사람한테 치킨은 맛없는 음식인 거잖아요. 소신 발언하자면 저는 피자가 더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8번 배심원 대단한 것 같아요. 주어진 정보 듣고는 무조건 유죄인데 의혹들을 이제 막 하면서 의견을 바꾼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8번 배심원은 M이에요.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지. 네. 그냥 고지 곧대로 증인이 증언을 했다. 다른 사람들은 S 성향이 좀 강했던 거죠. 그렇구나. 그럼 제가 범인이네 하고 끝인데 이 사람은 근데 증언이 틀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부터가 일단 8번 배심원은 N입니다. 다른 애들은 그거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거야. 다른 망상하면서. 지금 여기 법정이 무너지면 나는 몇 번 출구로 나가서 여기 갑자기 좀비 사태가 터지면 어떡하지? 막 이러거든요. 재빠르게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공간을 확보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영화에서는 한 공간에서 대부분의 영상이 나오잖아요. 혹시 이렇게 한 공간에서 대부분의 영상을 찍는 기억나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Man From Us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방 안에서만 딱 그 주인공 집안에서만 모든 이제 장면들이 딱 구성이 똑같아요. 그 안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영화들, 잘 만든 영화들의 특징이 한정된 공간에서 대화만 하는데도 굉장히 몰입감을 주고 시간이 금방 가고 지루함을 느낄 수 없고. 대립도 하는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저는 좀 기억나는 게 조금 더 큰 공간이긴 한데 그 원테이크로 찍은 영화, 한국 영화 몸값 드라마 말고요. 영화는 한 호텔에서 이제 원테이크로 쭉 가죠. 그 트루먼 쇼인가요? 그것도 한 공간. 그렇게 따지면 아직 그냥 우주 밖을 다룬 영화는 없으니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도 아, 그 그렇죠. 네. 네, 모든 영화는 한 공간에서 찍은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상력을 덧붙여서 소년 말고 논의할 만한 용의자가 또 있을까요? 누가 진짜 범인일까는 사실 저희가 뭐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용의자가 여러 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애초에 소년 한 명으로 포인팅이 돼가지고 이 소년이 무죄냐 유죄냐에 대한 거여서 만약에 상상력을 보태본다면은 할머니나 건너편에 살았던 그 여자 정도? 어쨌든 거짓 증언을 한 거잖아요. 거짓 증언을 한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저는 보면서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거기 있던 증인들이 모두 범인이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 건너편 여자가 사실은 내연 관계인 거고 그 아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봤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아침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씩 개인 평점하고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핑크님부터. 네, 저는 평범하게 5점 만점에 4.5점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는 내내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0.5점을 깐 이유가 그 배우들이 너무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 너무 더운 그 공간에서 땀 막 흘리시면서 찍은 거 보니까 그럼 평점을 더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빼지? 네. 그들의 노력을 그러니까 그럼 5.5점 하겠습니다. 5점만. 한 줄 평은 그 민주주의의 허점을 재치 있게 파고든 영화다. 저는 5점 만점에 3점. 2점을 깐 이유는 사실 영화 처음에 딱 시작하고 나서 극 초반부터 전개가 너무 그냥 뻔히 예상이 됐어요. 임팩트가 막 크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근데 뻔했지만 지루하진 않았다. 저는 10점 만점에 8점.
사실은 이 영화를 처음에 선정하고 했었을 때 1957년 영화잖아요. 요즘 왜냐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재미적인 요소는 있는 걸 많이 보면서 이게 별로 그렇게 그런 충족을 못 시켜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아예 안 하고 봤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재밌었어요. 배심원들의 12명의 캐릭터들을 나름 성격이라던가 직업이라던가 또는 그 개인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매칭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을 부여를 했어요. 기대하지 않았지만 의외로 재밌었다. 참 재미있었지. 네. 오늘 저 이렇게 12인의 성난 사람들 1950년도 영화고 처음에 틀자마자 흑백 영화여가지고 이걸 내가 끝까지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방 한 공간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걱정도 되는 영화였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고 또 담고 있는 메시지들도 있기 때문에 멧돼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번 보시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